새정치연합 내 호남 지분이 많은 동교동계가 4.19 재보궐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 오늘 저녁 당 지도부급 중진 모임을 갖고 선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의 주요 이슈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유용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표 오늘 당 지도부와 저녁 때 좀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 지도부 어떻게 보면 당대표 된 다음에 한번 만나서 얘기, 조언도 듣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기 전에 조언을 들었지요. 이번에 어떤 얘기 좀 할까요? 선거가 이제 급해졌죠. 네. 네 군데 다 전패를 한다고 4.29 재보선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야권 내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도 네 군데 다 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내 비주류, 동교동계, 특히 호남 광주의 정서를 대변한다라는 당내 중진들이 수요원 유세에 나서서 그 민심을 돌려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번에 이 호남 광주 정서라든지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라는 부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그 동교동계, 호남 광주 정서를 상징한다는 분들의 지분이 지켜지기가 거의 어렵다. 친노가 독식을 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 그 이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관악 을등에서 행해진 데서 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이제 이 총선 전에 아마 친노, 특히 PK 지역을 대변한 친노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서가 좀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그 일부 조사에서 보면 이 호남, 전남, 그 광주 지역에서 한 10% 정도의 이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여론 결과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긴급하게 이 선거를 갖다 한 군데라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중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인데 이미 김한길, 박지원 두 사람이 불참을 선언하고 박영선 의원도 그 지금 아직 확답을 안 하는 양상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양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좀 불참의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이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만약에 오래 가게 되면은 실제로 당내에서의 친노가 아닌 세력들이 협조를 안 한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선거에 대한 진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그 결과는 만약에 천정배, 정동영 승리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심점이 급격하게 아주 떨어지게 되면서 원심력이 상당히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야권 재편이라는 문제가 사실상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지금 현재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 뭐 호남 쪽의 의원들, 지금 동교동계라는 건 사실상 뭐 야당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쪽의 과거의 이제 민주당, 구민주당 계보들이 와 그리고 이 뭐 천정배 그리고 국민모임, 정동영 이런 세력들이 야권을 재편하는 하나의 축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상당히 공감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문재인 대표가 수습해내지 못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달려들지 못한다면은 임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 야권의 재편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에 정동영, 천정배 두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앙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왜 거기에 그냥 동참할까요? 박지원 의원의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와 당 지도부 경선을 할 때 동교동계가 박지원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었지만은 전부 힘을 모아서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의 직접 당원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이겼지 않습니까? 근소하게 있지만.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졌죠. 그게 아마 전체에 굉장한 위기감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이 건노갑 고문이나 이런 동교동계에 과거에 이런 값을 하는 분들도 그 호남 광주의 정서에 수긍이 될 때 그분들의 행동이 힘이 나는 거지. 그분들이 호남 광주의 정서가 그렇게 돌지 않는데 독자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지원한다라고 갔을 때는 그분들이 이렇게 지역 정서에
배치되는 부분으로 설 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호남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5,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가지고 내려온 이 구 전통 야당 민주당의 맥이 이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친노로 옮겨간 이후에 친노에는 지금 부산 PK 지역이다. 이후에 단절됐다라고 보고 이제는 고사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을 2012년 당권, 총선 공천, 또 대권 후보 경선에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중간에 이제 비주류 지도부를 밀었는데 그 비주류 지도부가 1년도 못 가서 또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김한길, 안철수. 심지어 안철수 의원까지 끌어들였는데도 1년도 못 가서 침몰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또 비대위를 거쳐서 다시 또 당권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 구 전통 야당의 맥을 잇는 호남 정서나 호남의 인물들이 내년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서 이 역할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서 이번에 한 번은 견제를 해야 된다. 특히 이런 부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분열되더라도 결국 대권에 가게 되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지금은 호남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정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현재 호남의 정서를 반영하는 모습이 박지원 의원이나 동교동계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국은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4개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의 공천 문제도 그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 대한 공천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정말 약속한 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균형 있는 공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친노라는 이름하에 또 휘둘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죠. 예를 들면 2012년도에 그 총선 때 공천 과정을 보면 당시에 이해찬 의원이 뒤에 있었고 한명숙 이렇게 친노 세력이 당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실제로 구 민주계에 대한 인사에 대한 공천을 상당히 배제하는 박지원 의원이 실제로 그때 목격을 했었고 배제당하는 그러한 공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년 총선에서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놔라. 그리고 확실한 장치와 제도적 틀을 달라. 아마 이것이 현재의 비노 세력의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하는 가장 강한 어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문재인 대표가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재보궐선거도 없다. 뭐 그러한 부분인데 결국 그런 부분이 내부에서 아니면 밑에서 뒤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초점으로 앞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정치는 명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재보궐선거에 그러면은 비노 세력,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은 뭐 협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니면 김한길 의원이라든가 다른 세력들이 재보궐선거에 협력하지 않는다. 그건 또 명분상 또 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이 재보궐선거에 특히 3개 지역, 3개 지역은 야권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뭐 광주는 안 그러겠지만 나머지 뭐 강화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관악 이 부분들을 그러면 새누리당이 뺏긴다 그러면은 야권 지지자층들은 아주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권에 대한 지리멸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권 지지자층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떤 고단위의 정치 방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협력하지 않겠냐 저는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아마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뭐 김한길, 안철수 의원은 이미 지원 유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세력들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다 협력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악을과 광주죠. 이 2개를 만약에 뺏겨버린다 그러면 문재인호는 상당히 큰 위험에 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들을 방어하는데 협력적 틀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부분들을 또 오늘 저녁에 모이는 원탁회의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 이 부분에서 좀 심각해져 버린 게 정동영 의원이 출마를 갖다가 미루면서 안 할 듯 하다가 하게 되는 과정은 지금 관악을의 여론조사에서 정태호 후보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에게 이기는가. 만약 이기고 있었더라면 정동영 의원이 출마를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출마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는 양상이 지속되니까 아마 정동영 후보는 이제 본인이 야권 분열의 책임은 더니까 출마하자. 정동영 출마로 사실상으로 관악을이 지금 새정치연합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부분은 광주 서을인데 네. 지금도 뭐 한 7, 8% 사이로 선정배 그 후보한테 조영택 후보, 새정치연합 후보가 밀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이런 양상에서 중진들이 쉽사리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광주 호남 정서 중에서 유보적인 부분을 다는 아니죠. 하는 일부와 지금 당내의 동교 동계나 또 호남 정서를 반영한다라는 분들의 입장은 사실상 크게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저야 오히려 야권이 정확하게 서로가 공평하게 지분들도 존중하면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이번에 이기면 한 군데라 이기면 오히려 더 문제다. 차라리 전패라라는 이런 속마음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거죠. 같은 당에 있다고 해서 뭐 승리를 원한다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들과 그런 것들이 당내에도 있고 유권자들 사이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선거가 지금 반전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가는데 그럼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대체 문재인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냐라는 겁니다. 본인이 12주째 1위를 달리고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또 더 나아가서 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 선거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안이하게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기를 했죠. 상대편이 출마할 거라는 것까지도 가정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과정은 어렵겠지만 뭐 지도 후보들이 다 도와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중간에서는 아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더 치명타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하나의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뭐 정치공학적인 셈법이지만은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승리했다. 그렇게 돼서 이겨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야권의 어떤 중심축이 급격하게 정동영, 천정배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권노갑 고문이 뭐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적하는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 언론에 났는데 과연 그 현재 야권의 비주류들과 과거에 민주당을 했던 사람들이 정동영 중심의 새로운 야권 저편에 찬성하겠느냐, 손을 들어주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정동영 전 의원은 물론 장점이 많지만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뢰성에 있어서 정치권 내부에 상당히 상실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두 사람에게 야권 재편의 어떤 헤게모니, 일적 헤게모니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비주류, 비노분의 상당히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선은 뭐냐면 현재 문재인 대표 친노 세력과 함께 같은 배에서 나름대로의 지분을 확실히 따내는 이런 방식의 싸움들을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가장 위험한 주적이 누구냐라는 부분, 적은 동지다. 이런 부분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노갑 고문이 정치로 굉장히 고단수인데요. 이번에는 말이 좀 앞섰기 때문에 본인이 좀 후회하는 것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오늘 뭐 저녁에 만나서 원탁회의에서 뭐 정세균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접어드는데 불구하고 갑갑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거냐, 노후의 보장이 되느냐, 복지 부분은 계속해서 깎이는 것 같고 뭔가 돌파구가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야당이 집권 청사진과 대안 세력으로서의 큰 그림을 문재인 대표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문 대표가 뭐 지지율도 있고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그 여론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문 대표가 제시를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야권 내부의 계파별 싸움이라든가 뭐 세력 간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추진하다 보면은 문 대표도 예를 들면 자멸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재보궐선거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고문의 포지션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이 조금은 저는 애매한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가 나오는 반면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SOS 치면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오늘 저녁에 또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두 분이 정치를 한 그 캐리어, 즉 얼마나 노예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김한길 대표는 도울 수도 있겠지만 뭐 뒤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도는 명분을 얻어야 선거 이후에 벌어질 개편에 대해서 내가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뉘앙스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선거가 지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지기 직전에 가서 좀 돕고 지고 나면 나는 선거는 도왔는데 졌더라.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재편돼야 된다.
라는 어떤 부분에서 저는 김한길 전 대표를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저분이 과거에 야권의 흐름이 크게 이동할 때 항상 중심축에서 이 방향타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읽는 수가 안철수 의원보다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정치를 할 건가라는 부분이 지금 행보에 조금씩 오차가 좀 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돕겠다라는 그냥 정석적인 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네. 정치를 오래 한 박지원, 박영선, 김한길 이런 분들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대권 후보로서 지난번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경선에서 졌지만 그리고 현재도 향후에도 대권을 노리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김한길과 다른 점이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판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안철수라는 이름과 안철수라는 이미지 부분들이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문제가 됐을 때 작년에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정치계에서 거의 은퇴한 거나 다름없는 이름이 잊혀져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런 선거판에 있어서 이름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런 기약을 못하는 국민 속의 내일 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이번 재보궐선거판에 뛰어들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적극적 측면을 봤을 때 뭔가 좀 통 큰 이미지 그리고 대권 리더십에 대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악을도 가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뭐 그러한 공학적 셈법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황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저는 김한길 의원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비주류로서의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친노에 대한 반감으로 당원들이 다 뽑아줬는데 그럼 뭘 했느냐 당시에. 고생했죠. 실제로 고생만 했습니까? 끌려다녔죠. 당시 우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당시 민주당이었나 했던 걸 보면 완전히 박근혜 정부한테 끌려다니는 정당. 그리고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는 정당 역할 외에는 특별한 게 한 게 없다. 시청 갖고 와서 천막 농성 뭐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었고요. NLL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안철수라는 사람을 끌어들였지만 끌어들인 다음에 또 그냥 이미지 정치로 끝나면서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잘못하면서 쫓겨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김한길 의원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예를 들면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백의종군하는 게 맞다 정치인으로서 물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셈법이라 공학이 노련한 분은 분명한데 과연 정치인으로서 김한길이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새누리당 얘기도 해볼게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 때마다 좀 새로운 걸 좀 많이 들고 나왔죠. 2012년 대선 때는 이제 운동화 신고 나와서 이제 운동화 빨간 운동화 좀 바람 좀 일으키고 얼마 전에는 반바지 입고 나와 카우보이 모자 쓰고 나오고 이번엔 또 고무장갑하고 앞치마 물론 문재인 의원 역시도 앞치마를 두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떻게 소품을 이용해서 좀 가까이 빨리 다가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요. 사실은 그렇게 정당들이 움직이는 데는 저는 그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는 보는 사람인데 네.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정당의 본질보다요. 이 겉으로 움직여지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보여지는 측면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정치를 가볍게 만드는데 유권자들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정치인이 당연히 그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새누리당은 특히 영남 뭐 또 연로계층 또 뭐 보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들한테 표가 잘 안 나오니까 점점 그쪽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건 뭐 필요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단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부패 척결이라든지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노사정 개혁이라든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번 선거에서 앞에 정면으로 내어 걸고 이런 어떤 개혁이나 부패 척결을 갖다가 우리가 지속을 하겠다라고 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어떤 뭐 차라리 지금 좀 이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뭐 이 경남도의 급식 문제 이런 부분에서 뭐 복지 무상급식 문제는 5월 달에 논의하겠다라고 빠지면서 쟁점을 안 만들려고 하는가. 이 정치라는 것은요. 설사 실패하더라도 옳은 부분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밀고 가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 개선만큼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밀고 가는 부분이 왜 약한가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김무성 대표가 여러 가지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구린 게 많은 것이죠. 지난번에 그 고시촌에 가서 한번
좀 그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 청년들 상황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 폭이 전체 인구의 감소폭보다 더 큽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명문대학을 나와도 속칭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일자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 것이 외국 자본이 투자되든지 국내 자본이 투자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산업 분야를 국가가 중심에서 개척을 해서 새로운 활로를 경찰을 뚫어두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중동으로 젊은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은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입지 경제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본을 유치시켜서 우리 국내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글로벌에 있어서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젊은 사람들고 외국 나가서 일자리 취직해라. 이거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여당과 김무성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연금 문제, 세월호 문제, 현 정부 들어와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매듭이 안 져지고 있거든요, 현재요. 다 그냥 ING 상태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뭔가 그러면서 돌파구가 만들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하나 또 접고 또 나가고 또 새롭게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자원 부분도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도 엉망이지만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지금 매듭이 안 져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로봇춤인가요? 로봇 연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인기 드라마를 흉내내서 하는 이런 식의 전술로 예를 들면 보궐선거를 승리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정부 여당이라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비전들을 청년들에게 제시하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또 전향적인 저는 선거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이 관악에 방문했을 때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청년들은 특정 해산된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는 특정 목적을 가진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대통령 말을 언제부터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렸다고 중동에 가라는 건 해외 진출도 좀 하자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로 한 부분인데 다 중동에 가고 뭐 한국에 남은 사람은 없냐 뭐 이런 어떤 농담을 그걸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자구마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당이 잡더라도요. 유럽부터 미국까지 청년 실업이 전부 사회적 문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민주정부가 야권이 지금 10년을 잡았을 때 현재 박근혜 정부만큼 방산비리 척결이라든지 부패 척결 또 더 나아가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 노사정 개혁 이런 인기 없는 정책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걸 쉽게 풀 수 있는 정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겠다고 총대라도 메고 나선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야권이 자기 반성도 필요하죠. 저는 정동영 후보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그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한 부분, 특히 기득권의 이익을 갖다 철폐하고 저소득 근로자나 이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진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그 정권 심판론을 접어들고 경제정당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참 그것이 왜 그랬느냐.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자신이 있다면 아마 이번에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3년 기간에, 3년 차 접어드는 기간에 실제로 지금 인사 문제라든가 소통 문제라든가 경제 활성, 경제 진작 문제, 재분배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뭐 하나 실제로 국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걸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을 받아서 지금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치적 입장들, 정책,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을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거거든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뭐 크진 않고 뭐 4군데밖에 안 이루어지지만은 그리고 야당이 그럴 때는 내가 자신 있으면 야당이 자신 있으면 심판하자 그럴 텐데 야당이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경제정당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저는 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용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과격하다 들릴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궤도 수정을 하고 국가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가해지는 것이 바로 선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야당이 들고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스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4곳 이쯤 있으면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4곳 선거 몇 대 몇이 될까요? 저는 또 제가 보수 평론가라 해서 특정 정당 편을 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새정치연합이 한석도 어려울 것 같아요. 4대 0이 될 것 같다. 그 뭐 다 새누리가 4개를 다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뭐 다른 데는 의원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3대 1대 0 이런 무소속이고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2대 2로 팽팽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대 2까지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